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현상입니다. 오늘 앞서 세 분께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 현황, 닥사의 현황, 그리고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 그리고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 앞선 세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감래 선임연구원, 그리고 윤정수 변호사님, 김현정 변호사님, 김감래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윤정수 변호사님, 안병남 팀장님 순으로 지금부터 약 1인당 8분 정도씩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그게 다 끝나면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그다음에 장례를 정리한 후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김현정 법률사무소의 강현정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현정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앞에 그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자율규제 그 과제 부분,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그 자율규제 필요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시장 구성원이 그 규제의 주체로서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야말로 역동적인 시장으로 생각됩니다. 그 어떤 시장보다도 규제 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규제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의 것이지만 민간이 그 공적인 부분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규제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해외 사례도 그렇고요. 과거 국회에 발의되었던 디지털 자산 주요 관련 법안들에서도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사업자에 의한 일종의 셀프 규제이다 보니까 이해상충 이슈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율규제 기구로서는 그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서 안수현 회장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자율 규제의 어떤 그 제도 설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실체적인 정당성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율규제 기구가 공적 영역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고, 자율규제 기구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체적인 정당성, 전문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자율규제 기구들이 그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 조정 기구라던가 의결 기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예산이나 뭐 인사 문제 등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구의 지배구조 등을 정하는 그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확보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자율규제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이제 입법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율규제기구의 정관이나 업무 규정 재개정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승인 하에 가능하게 하고, 아니면 직접
감독 당국의 검사나 감독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규제 기구의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협회 가입을 강제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것이 이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투자협회인데요. 금융투자협회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그 사업자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대표적으로 자율규제와 그 공적규제가 병존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증권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계좌주에 대해서 수탁 거부를 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논의 중인 법안에 보면 이용자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불공정 거래 규제가 이제 우선 도입이 되어 있는데 물론 매우 바람직한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이 불공정 거래 규제 운영 선례를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 규제 기구의 도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은 시장 감시를 위해서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질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그리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무 부과하는 것은 이제 공적 규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완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율규제 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절차적 정당성 못지않게 실체적 정당성, 전문성 갖춰야 된다. 그리고 협회가 정부 당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자율규제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감래 선임연구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앞서 발제를 해주신 김재진 국장님, 안수영 교수님, 그리고 한서희 변호사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풍부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 두 가지 좀 쟁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 발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가 디지털 자산법이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또 제도적 논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굉장히 최신성을 또 가진 자료가 되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고요. 또 이제 앞으로 그 디지털 자산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또 촉구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서 상장 폐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이냐라는 그 상장 폐지 담합 이슈하고요. 두 번째가 현재 그 디지털 자산법에서 공시 체계 관련 규정이 없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면 두 가지 좀 이슈가 되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행위가
담합이냐라는 것은 어떤 경제학적으로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논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가진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합 논의가 그 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투자 정보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그러면 제도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부당 공동행위가 되느냐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관련된 이런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경쟁 제한을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담합 내지는 부당한 공정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경쟁 제한성, 그다음 부당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상장 폐지에 관해서 여러 개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공동 기준에 의거해서 상장 폐지를 논의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 선례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그 경쟁 제한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상장 폐지의 공동 논의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에 그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백부양부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그 행위가 부당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그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 제한 조치와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비교 형량, 뭐 영어로 얘기하면 그 밸런싱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그 가장 좀 제가 보기엔 랜드마크한 케이스가 관련해서 그 2005년에 부산시 치과의사의 사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법원의 입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서 공익적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이상은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법원의 그 선례에 비추어서 상장 폐지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가상자산을 퇴출시키는 공익적 목적의 행위고요. 공익성이 이제 크다는 측면은 뭐냐면 자율규제 주체들이 그 수수료 수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이제 공익적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그 취지에 비추어 거래소 간 그 협의체를 통한 상장 폐지 논의가 담합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절대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그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은 일반론적으로 굉장히 좀 지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사실은 이러한 그 논의를 좀 촉발시킨 그 전직 은행장님의 그 발언 내용도 그 은행장님의 그 구체적인 SS 내용을 보시면 그 은행장님께서도 그 해당 그 본인의 주장이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지만 그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학자적인 어떤 그 주장은 존중돼야 되지만 또 하나 이 시장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시장 정의라는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또 철저하게 또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담합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이제 현재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우리 그 토론해 주신 윤창현 의원님 안하고 또 우리 지금 정무위원장이신 백혜련 의원 안을 보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벌적 성격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불공정 거래 중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그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그 이 정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가 없어요. 즉 무엇을 하라는 의무 공시의 그 열거가 없거든요. 이게 위헌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는 이미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별 규제 원칙, 두 번째 투자자 보호, 세 번째 업무 범위의 확대, 겸업주의의 인정이죠. 그다음 마지막이 포괄적 금융투자 상품 개념이에요.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은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인 것이고 따라서 이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지금 증권성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이슈가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우리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정보를 그 자본시장법이라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취지는 중요 정보를 그 법정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법의 어떤 이런 포괄주의적인 개념은 결국엔 가상자산 같은 투자 자산 시장인 가상자산 시장에도 일단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포괄주의 개념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는 전 세계 중요 국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포괄주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시행령 등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위헌성 논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dak사의 상장 폐지 결정이 담합이냐? 아니다. 그다음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법안에 도입되면 그게 위헌이냐?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 네. 네, 우리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님께서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예, 윤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러니까 어떤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나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자율규제가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결 조건으로는 그 자율규제 기구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독립성, 투명성, 또 구체성 및 예측 가능성, 또 법적 안정성, 전문성 이러한 요소를 일단은 갖춰야 이제 자율규제 기구의 실효성이 우선은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율규제인 만큼 회원사들이 많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뭐 인센티브는 그 자율규제기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지원 방안 마련이나 또는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될 텐데 일단 앞에서 자율규제 기구의 어떤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레퓨테이션이 형성이 되면 사실상 강제의 효과는 생길 겁니다. 즉 거기에 자율규제 기구의 신뢰도나 참여 회원사의 비중이 크다고 할 때는 그게 시장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생길 거고 오히려 거기서 뭐 자율규제 규정 위반으로 또는 퇴출될 경우에는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강제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자율규제 기구가 임의 인증 제도도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가입한 회사나 또는 가입해서 규정을 잘 준수했다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이제 어떤 선택, 이용자들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필요한데 그럼 그 준수 의도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재입니다. 사실 제재의 근거는 이 자율규제 기구가 이제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한다, 사단법인이 된다면 사단법인에서 마련된 그 정관의 기재에서 뭐 자율규제 위반으로 인한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이제 단체 자체 원칙에 따라서 단체법적 계약으로서 저희 법원도 그
그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구성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회관념상 현저히 뭐 타당성을 이뤘다고 여겨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건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제재의 종류와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제재 사유가 다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 규정을 포함한 자율규제 규정이 각 회원사에게 업장에 배치됨으로써 다른 시장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가 있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 자율규제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떤 그 자율규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제적인 어떻게 보면 제재를 통한 자율규제 준수보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제 자율규제 준수를 끌어내는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법적 책임을 감면시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자율규제가 뭐 자발적인 자율규제, 이런 임의적인 자율규제든 또는 강제적인 자율규제든 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자율규제의 메커니즘화에서는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를 하면 어떤 일정 범위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준다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인센티브인데 그거는 회원사들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입장에서도 일종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따르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감면된다는 부분에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항상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 책임의 감면은 결국 법제화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자율규제기구가 어떤 법적 근거나 법적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법적 책임 감면이 법제화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은 뭐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꼭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 책임 감면이 사실상 그런 법적 책임 감면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형사 책임 같은 경우를 볼 때 우리가 뭐 사기나 배임이나 같은 일반적인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지금 디지털 윤창현 위원회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에 나와 있는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자율규제 규정을 따랐을 경우에는 일단 형사 책임의 전제가 되는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 책임의 경우에도 결국 과실이 있느냐 또는 고의가 있느냐 있는 부분도 결국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를 이유로 그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사건을 처리해봐도 이런 부분에 명확한 자율규제 규정이 있고 그게 어떤 신뢰성이 있는 자율규제 기구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상당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제 행정 책임에 있어서도 과태료 산정 등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한번 잘려가지고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는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렇게 자율규제 규정을 따랐을 때 법적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반면 자율규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규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회원 가입사 입장에서는 괜히 자율규제 가입해서 그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 또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건 아닌데 뭐 이거는 가입하든 안 하든 판단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율규제 기구의 그 규정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 그리고 가입에 따른 메리트가 더 크다면 뭐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인센티브를 보면 이런 법적 책임 외에 감면 외에 법적 요건을 성취하는 부분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 자율규제 규정 준수가 자율규제 기구가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그 윤창현 위원안을 보면 그 자율 감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사가 이제 해야 되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는 부담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구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회원사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대처를 하는 등 자율규제가 그러한 의무 이행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이제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가령 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나 또는 갱신 또는 실명계좌 발급할 때도 이런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참작을 하게 되면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창훈 의원안 보면 금융위원회의 법준수 여부 감독과 업무 감사의 경우에 자율규제 가입 및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입을 하고 죄송합니다.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어떤 효과적인 자율규제기구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올렸네요, 제 폰이.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율규제 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 뭐가 필요한지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권한 있는 당국에서 나오셨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국의 안병남 팀장님께서 귀한 걸음하셨는데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의 안병남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초대받았으면 감사드리고요. 앞서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자분들 말씀 내용 중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좀 선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참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자료재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섭외가 늦게 되면서 아마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고 따로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제가 뭐 자율규제 내용이나 공시 내용이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앞으로 한참 논의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그 감독당국 입장에서 그러면 자율규제와 공시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서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공시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사실은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의됐던 두 개의 법안, 백혜련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에서 나온 내용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불공정거래 아까 이제 공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 비대칭 문제라든지 가격 산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시의 도입 목적들이 있는데, 감독 당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마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는 이제 불법 행위들, 부정거래들을 어떻게 적출을 하고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가장 중요할 텐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시라는 제도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정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미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 중요 정보,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라는 대전제만 있으면 사실은 미공개 정보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위헌은 아닌데요. 다만 그 시점이라는 게 언제 그 공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점과 수단의 문제는 반드시 적시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시를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까 뭐 제언을 주셨던 통합공시 시스템, 자유계획 방식의 통합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복수거래소의 그 교차 상장이 가능한 뭐 이 특징, 시장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전 세계 감독 당국들이 지금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두 방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주로 첫 번째 테마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테마는 가상자산 시장 그 자체에 대한 감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이유는 점점 두 개 시장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의 대부분 메커니즘을 복제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실상 떼어낼 수가 없는 상태고요. 국제기구에서도 FSB, 이제 은행 쪽 그 감독기구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그리고 ISCO, 증권기구 감독기구에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방안, 디파이에 대한 감독 방안들을 주로 보고 있고, 양 기관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라는 거를 작년에 발족을 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는 금융시장에,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이나 학계분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dak사에서 소개해 주셨던 dak사의 자율규제 방안들을 저희가
감독고 지금 현재 뭐 감독이나 검사 체계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크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자산 시장은 자율규제를 상당히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초급경성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트랜잭션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 또 거기서 익명성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감독 당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가 일단은 지금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 장내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에 대한 뭐 감독이라든지 통제나 아니면 그 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모두 감독 원에서 혹은 감독 당국에서 모두 다 커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감독 자원을 저희가 과연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기존의 금융시장보다도 빠르게 변할 텐데 아까 전문성 확보도 이제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해줬는데 감독 당국에서 그렇게 전문성 가지신 분을 저희가 현안별로 그때그때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이제 사실은 지금 고민해 볼 사안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자유규제 방식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 부분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긴 합니다. 뭐 아까 쭉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국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임의적 자유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대표성에도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게 이제 큰 문제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이제 아직 뭐 감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작사와 쭉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업계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앞으로 법적 규제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어쨌든 상당 기간 좀 이 공백 상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닥사든 다른 또 기구를 혹은 그 연계를 통한 자유 규제가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향후의 입법 내용, 향후의 정책적인 감독 정책 방향과 그 방향성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야지 이제 시장 안정성이라든지 시장에서 가지는 불안감, 잠깐만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내용 저희가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분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의 자유 규제를 예상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저희가 수긍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향후에 저희가 입법에 자유 규제와의 공적 규제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제 좀 원활하게 만들어서 그 방향을 되도록이면 일치시키고 가능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입법의 이제 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또 명확화되는 게 그런 사전적인 정지 작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P2P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사실 감독 당국이 선천적으로 그런 그 자유 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유도했던 수차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 선례들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